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의 첫 문장이에요. 말로써 말을 건드리면 말은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빠르게 꿈틀거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말. 이 말이 가진 엄청난 힘, 그리고 그 비극에 대한 이야기. 바로 김은 작가의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텍스트는 바로 소설 남한산성입니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냥 역사책처럼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고뇌했던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이끌었던 말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때는 인조 14년,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청나라 군대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순식간에 한양 근처까지 밀고 내려오자 조선의 왕과 조정은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7일 동안 이 좁고 고립된 성 안에서 왕과 신하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남한산성이라는 공간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여기 화면을 좀 볼까요? 한쪽을 보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이 가팔라서 적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방어 요새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드나드는 길이 딱 하나뿐이라 한 번 갇히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주변 산이 더 높아서 성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적이 대포라도 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감옥이기도 한 거죠. 결국 시간은 성을 포위한 적의 편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갈등은요,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전투 장면이 아니에요. 바로 말과 말의 싸움입니다. 성 안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두고 두 개의 목소리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요. 하나는 청나라 오랑캐와는 절대 화친할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척화파의 목소리고요. 다른 하나는 치욕스럽더라도 일단 화친해서 나라와 백성의 목숨부터 구해야 한다는 주화파의 목소리죠. 그 두 주장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두 인물,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원이 서 있습니다. 최명길은 일단 살아야 한다는 지독한 현실주의를, 김상원은 죽더라도 명분과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이상주의를 대표하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 극한의 상황에 놓인 왕이라면 누구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했을 것 같나요?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요. 최명길은 말합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다. 죽음으로 삶을 지탱할 수는 없다. 삶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무거운 가치라는 거죠. 반면에 김상원은 정반대로 말해요. 죽음은 가볍고 삶은 무겁다.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해야 한다. 여기서 무거운 삶이란 건 그냥 목숨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뜻해요. 명예를 잃고 사는 건 죽음과 같으니 차라리 가벼운 죽음을 택해서 의리라는 무거운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신념이죠. 김상원의 이런 이상주의가 얼마나 냉혹하고 타협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던 중에 청나라 군대에게 길을 알려주고 쌀 몇 마리를 받으려던 뱃사공을 만나요. 그러자 김상원은 이 어찌 나의 백성이란 말인가 하고 탄식하면서 적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그 자리에서 뱃사공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한 개인의 목숨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 비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반면에 최명길의 현실주의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요. 결국 항복문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자 다른 신하들이 전부 나는 못한다고 버티는 그 일을 최명길이 기꺼이 자처합니다. 심지어 청나라를 높이고 조선을 소방, 즉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낮추는 그런 굴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서를 완성하죠. 당시 사대부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명예와 자존심을 자기 손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 모든 치욕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서라도 나라와 백성의 목숨을 구하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설은 왕과 신하들의 이런 논쟁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작가의 시선은 성 안팎에서 진짜 고통을 겪고 있던 평범한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 역시 지배층의 선택처럼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여기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정명수는 노비 출신이에요. 나라로부터 받은 건 핍박과 고통뿐이었고 결국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나라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청나라의 통역반이 되어 조국을 배신하는 길을 택해요.
반면에 대장장이 선할스는 신분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임금의 비밀 편지를 전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서기까지 하죠. 똑같이 힘든 세상이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선할수가 마냥 순종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김상원이 선할수의 충성심을 칭찬하면서 충성에 어찌 귀하고 천한 것이 있겠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딱 잘라 대답합니다. 그러하옵니까? 먹고 살고 갇히고 매맞는 일에는 늘 귀천이 있었사옵니다. 와, 정말 뼈 있는 한마디죠. 지배층이 말하는 그 충성이라는 대의 명분이 현실의 차별 앞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인지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은 대사입니다. 결국 47일간의 저항은 끝이 납니다. 작가는 조선이 청나라의 칼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채 공허하게 떠돌던 자신들의 말에 스스로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의 비극은 결국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김훈 작가는 이 말에 대한 비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여기를 보면 조선 신하들의 말은 기름진 뱀처럼 서로 엉켜서 본질을 흐리고 현실에 닿지 못하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묘사돼요. 반면에 청나라의 칸은 이렇게 명령하죠. 말을 쌓지 말라, 말을 구기지 말라, 말을 펴서 내질러라. 얼마나 간결하고 힘이 있나요? 힘 있는 자의 언어와 힘 잃은 자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의식이 거행됩니다. 조선의 왕 인조는 말에서 내려 왕의 옷인 골룡포를 벗고 청나라 신하의 푸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를 향해 삼배구고두례라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예를 올려야만 했죠. 3번 크게 절을 하고 그 절 한 번마다 머리를 3번씩, 그러니까 총 9번을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찧어야 했던 거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장면을 더 참혹하게 만드는 건 바로 소리였어요. 왕이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찢는 그 순간 청나라 군대가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끌고 온 조선의 악공과 기녀들이 풍악을 울려야만 했습니다. 조선의 악기가 조선의 패배를 축하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작가는 이 순간 왕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린 왕은 흙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견뎌내야 할 그 치욕의 시간들을 온몸으로 예감하는 거죠.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한 대가로 주어진 아득하고 무거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소설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이게 정답이다 하고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 최명길과 김상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치욕을 감수한 삶과 명예로운 죽음 사이에서 과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진정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비단 4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물음일 겁니다.